엔비디아의 젠슨왕 CEO가 AI 다음은 로봇이라며 성장 기회에 주목한다고 발언했습니다. 그야말로 이제 AI를 넘어서 AGI로 AGI 구현을 위한 휴머노이드 로봇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어느 정도까지 기술이 성장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경희대 빅데이터 응용학과 이경정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보통 AI 하는 부분들은 이제 GPT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로봇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로봇이 되려면 AGI가 꼭 돼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저희가 GPT 쓰는 AI하고 AGI의 차이가 뭔지 그리고 다음에 또 무슨 SI라고 해서 또 다른 AGI가 또 있더라고요. 그 세 개 차이가 어떤 것인가요? 네. 이제 기존의 AI는 어떤 특정 문제 하나를 해결해도 우리가 그걸 AI라고 불렀죠. 어떤 생산 공장에서 품질 관리를 한다거나. 그런데 이제 요즘 AGI라고 한다면 이제 범용 인공지능의 약자인데요. 5만 가지를 다 하는 AI라고 보는 것이 제일 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정 도메인, 특정 응용 분야만 하는 거는 기존의 좁은 인공지능, 그다음에 AGI는 범용 인공지능인데 거기 논란이 있는 게 그 AGI는 인간보다 잘한다라는 개념을 또 섞어서 넣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그럴 경우에 이제 AGI가 나오면 어떤 개별 인간보다 모든 것에서 뛰어난 그러한 것이 나온다라는 개념으로서 AGI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고 방금 말씀하신 이제 ASI, Artificial Super Intelligence는 어떤 그 인간의 총합보다 더 뛰어난 그런 것들을 이제 초지능이라고 또 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제 AI를 넘어서 AGI 구현 가능성에 대해서 뭐 갑론을 봐 굉장히 뜨거운 상황인데 현재 AGI 구현 수준 어느 정도까지 왔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은 이제 AGI가 무엇이냐라는 그 개념이 예. 정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은데 예. 지금 현재 AI 모델이 한 그 파라미터 수가 한 1조 개 정도 됩니다. 근데 매년 그것이 4배 정도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뭐 내년엔 4조, 후년엔 16조, 그다음에 그 다음에는 64조, 그 다음에는 256조 이렇게 된다 그러면 한 3, 4년 후면은 인간의 파라미터 수가 100조에서 1000조 개이기 때문에 그 인간의 뇌보다 더 복잡한 어떤 AI 모델이 나올 수 있다. 그런 면에서 어떤 계량적으로 그때가 AGI다라고 또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어떤 인간의 두뇌보다 파라미터 수가 많다고 해서 또 그 성능이 인간보다 꼭 앞설 것이냐라는 것에 대한 또 논란도 있기 때문에 이제 계량적으로 봤을 때 그렇고요. 또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오픈 AI라는 회사에 굉장히 많은 돈을 투자해서 오픈 AI는 그 돈을 가지고 많은 것을 개발했는데 요즘 이제 계속 협상 중입니다. 왜냐하면 그 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AGI가 달성되는 순간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 관계는 끝난다라는 조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강력한 AI가 나왔을 때 상업적인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그것을 다 가져가는 건 안 된다. 그래서 처음에 오픈 AI는 약간 비영리적인 기업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그런 조항을 넣었는데 그래서 이제 샘 알트만 그 오픈 AI CEO는 이미 AGI는 달성됐다. 이러면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 이제 관계를 끝을 낼 수 있으니까 서로 AGI가 달성됐다, 달성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GPT-5가 아마 이번 여름, 빠르면 이번 여름에 출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GPT-5가 기존의 GPT 4.0이나 4.5보다 또 얼마나 좋을 것인가 뭐 이런 이슈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비영리로 했던 이유가 AGI가 되면 이제 터미네이터가 인간을 죽일까봐 비영리로 한 거잖아요. 원래는. 근데 둘이 헤어진다는 것 자체는 오히려 오픈 AI 입장에선 더 이제 상업화 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오픈 AI는 좀 설립할 때 약간 이상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영리 조직이 돼야 되고 여기서 큰 돈을 버는 것을 제한하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해놓으면 누가 투자하지 그렇죠. 않는 예,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투자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조항을 약간 완화한 상태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처음에 1조, 그다음에 또 10조 이렇게 투자하면서 이제 간 거고 그 외에 지금 손정희 씨도 거의 40조를 좀 넣겠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결국은 투자를 이끌기 위해서는 영리화돼야 된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이제 계약에서는 정말 AGI가 달성되는 순간에는 그것이 영리 기업의 손에 들어가면은 너무나 영리적으로 가기 때문에 이제 그 계약을 파기한다. 이제 그 둘은 헤어진다. 저절로 이제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영리적인 다소 이상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출발했는데 지금은 샘 알트만이 상당히 성숙해서 그런 또 너무 이상적인 그러한 비영리성 같은 것들은 이제 많이 완화된 상황입니다. 제가 이 AI
AGI 발전 단계에 대해서 좀 약간 좀 헷갈리는 게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쓰는 게 그 챗 GPT가 이제 생성형 AI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더 발전된 AI가 이제 뭐 에이전트 AI, 그다음 뭐 피지컬 AI 이런 식으로 저는 대략적으로만 알고 있고 그러면은 A와 AI하고 AGI는 조금 더 큰 이제 그 발전 단계로는 올해 그 CES 2025에서 이제 젠슨 왕이 인식 AI, 생성 AI, 에이전틱 AI, 네. 피지컬 AI 이건 일종의 AI가 하는 일을 좀 가지고 했다면 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지능이 높으냐는 네. 이제 AGI. AGI. 그래서 그 발전 단계가 AGI랑 꼭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젠슨 왕이 뭐라고 했냐면 로봇의 챗GPT 모먼트가 온다. 네. 챗GPT 순간이 온다. 이런 네. 건 무슨 얘기냐면 그동안은 어떤 휴머노이드를 만들어도 얘가 말을 잘 못 알아들어서 우리가 일을 많이 못 시켰는데 챗GPT가 좀 너무 말을 잘하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인간과 로봇이 말로 대화하면 얘는 그 말을 알아듣고 또 적절한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요즘은 이제 그런 피지컬 AI, 휴머노이드 이런 것들을 네. 많이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AGI가 꼭 전제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은 거죠. 그렇죠. 우리가 만약 네. 너무 똑똑해도 오히려 무섭겠죠. 예, 예. 집에 있는 어떤 로봇이 적당하게 나보다 안 똑똑하면서 내가 시키는 일만 잘 충실하게 한다면 더 좋은 것이죠. 사실은 그래서 AGI가 꼭 어떤 전제되진 않는데 네. 마치 이상향 같은 겁니다. 뭐 고도를 기다리며의 고도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의도 제대로 안 된 상태에서 예. 어떻게 보면 사람들한테 기대감을 줘야 되기 때문에 많은 그 AI 기업 CEO들이 AGI라는 어떠한 그 고도를 하나 만들어 놓고 절로 가기 위해서 우리는 뭐 투자가 필요하다, 우리는 계속 갈 것이다, 또 그것을 몇 년 안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계속하면서 사람들을 이제 글로 몰고 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어쩐지 수가 그래서 이게 있습니다. 뭔가 좀 이렇게 확 와닿는다기보다는 AGI니까 뭔가 이제 뭔가 범용적으로 다 쓸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한데 근데 사실은 저는 이미 AGI가 왔다고 생각해요. 이미, 예. 챗GPT 같은 거 써보면 5만 가지 일을 하거든요. 맞아. 예. 영화 허에서 보면은 2013년 나온 영화인데 주인공이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보여주면서 앞에 있는 영상을 보여주면서 제가 지금 당장 사실 그 시연도 할 수 있어요. 네. 그럼 영화 허가 실현됐거든요. 네네. 이제는 우리는 AI랑 이 주변에 있는 환경을 다 보여주면서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AGI가 거의 왔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샘 알트만이 어떤 자기 블로그에다 글을 썼는데 영어로 얘기하면 젠틀 싱귤러리티라는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온화한 특이점이다. 그 무슨 얘기냐면 이미 특이점이 왔고 오늘의 혁신이 내일의 일상이 되고 네네. 어제의 혁신이 오늘의 일상이 되는 언제 어떤 특이점이 온다, 언제 AGI가 온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 지금 혁신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그냥 적응돼서 이제 일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에 어떤 류튼의 경영진, 우리나라 이제 500만 명의 MZ세대가 쓰고 있는 류튼의 경영진이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네. 재밌었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성세대들은 AI라는 것이 어떤 생산성의 도구고 혁신의 도구다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MZ세대들은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AGI네요, 그러면. 네, 그래서 그냥 마치 틱톡하고 뭐 네. 인스타그램하고 하듯이 AI를 뭔가 대단하고 AG 뭐 일반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이 나타나고 특이점이 나타나고 초지능이 나타나고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뭔가 과거와 미래를 대비하면서 생각하는데 그냥 MZ세대들은 그냥 이런 기능이 나왔네. 그럼 오늘 하루하루에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저는 그 주장에 상당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우리가 자꾸 너무 뭐 AGI가 언제 올 것이냐, 특이점이 언제 올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미 AGI가 왔고 아, 네. 예,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 온화한 특이점이 왔다라는 샘 알트만의 주장처럼 그냥 하루하루 어떤 변화가 왔는지를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루하루를 나를 향상시키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이제 보통 G가 이제 범용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범용이란 뜻은 인간의 수준이랑 유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초인공지능이란 얘기는 인간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거고, 그러면 기존의 범용까지는 이미 왔다라고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범용이 돼야만 실제 로봇이나 이런 게 움직일 수 있잖아요. 얘가 따르게 움직이면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 그래서 보통 이제 로봇이랑 AGI를 자꾸 엮는 것 같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 AGI가 더 발전해서 인간보다 너무 똑똑해지면, 아까 이제 백조개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인간이
이제 백조개를 쓰고 있지 않잖아요. 천재는 백조개를 쓰고 좀 이제 공부 못하는 사람은 좀 조금 쓰고 이러면서 다르게 하는 것처럼 이제 머신들도 다르게 움직일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현재는 AGI가 돼야만 그래서 이제 로봇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되게 많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GI가 로봇의 전제는 사실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메타 AI의 얀유쿤 같은 과학자는 나는 지금도 이미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과 일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AI가 우리 인간 개별 인간보다 똑똑해진다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또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을 관리하면서 살고 있는 것이 현재의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AI가 똑똑해지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는 또 의견도 있고 아직은 상당히 그 아주 최고 수준의 과학자들끼리도 조금 그 합의가 안 된 개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규명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좋고 지금 AGI 수준에 나와 있는 AI 서비스를 오히려 잘 쓰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한 것 같은데 어떤가요? 지금 국가별로 봤을 때 지금 뭐 미국은 뭐 테슬라 옵티머스도 있고 뭐. 한국의 이제 예. 휴머노이드 수준은 한 뭐 유치원이라면 지금 중국은 한 대학생, 네. 미국은 고등학생, 예, 이렇게 미국이 고등학생이에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초까지만 해도 이제 중국은 구동하는 로봇은 잘 되지만 머리가 좀 안 좋다라고 우리가 좀 안심을 했어요. 근데 1월 말에 딥시크가 나오면서 중국의 AI가 이제 머리도 좋다라고 됐고요. 그동안 로봇이라고 하면 어떤 개별 교수의 실험실이나 어떤 아주 잘 짜여진 곳에서 영상을 만들어서 그거를 이렇게 영상을 공개하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중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4월 19일 날 로봇 해프 마라톤 대회를 열어서 제가 직접 갔었거든요. 그래서 한 20개 이상의 로봇들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6개의 로봇이 그 완주를 했고 그중에 1등한 로봇은 2시간 40분 정도의 완주를 했는데 배터리를 한 2번 교체했고요. 3등한 로봇은 전혀 배터리 교체 없이 21km를 달렸습니다. 그럼 과연 한국에 그런 회사가 있을까요? 미국의 어떤 회사도 아마 이번에 중국의 북경 해프 마라톤 대회를 완주할 로봇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유튜브에서 그냥 보여지는 그런 동영상, 지금 많은 우리가 보고 있는 로봇 영상들은 대부분 막 2배속, 3배속 한 거고요. 실수한 거는 다 자르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근데 중국의 자신감은 뭐냐면 마치 그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독일의 어떤 국력을 보여준 것처럼 그냥 전체 중국 국민들이 보고 있는데 CCTV에서 생방송했거든요. 그러면 재밌었습니다. 로봇들이 그냥 막 넘어지기도 하고 막 우스꽝스러운 일도 많았지만 그것을 다 오픈했다라는 거죠. 네. 그 자신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서 모든 그 중국 북경 시민들이 6대 로봇이 끝까지 그래도 완주하는 모습을 봤다는 면에서는 이건 미국과 한국이 전혀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8월 15일에는 또 로봇 올림픽 대회를 또 중국 북경에서 엽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는 또 경찰 엑스포를 그 북경에서 열었는데 대부분 로봇이 들어간 이제 경찰력도 로봇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짜여진 공간에서 깔끔한 공간에서의 로봇을 시연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이제 중국은 아예 바깥에 나와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보는 데서 넘어지든 일어서든 이렇게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경우는 그동안에 많은 로봇이 그런 대학 실험실이나 회사의 어떤 실험실 수준에 하나 정도 만들어 놓고 그냥 시연을 보여주는 거였다면 지금 테슬라의 옵티머스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대량 생산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완전히 이제 어떠한 로봇을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이죠. 하나의 로봇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잘했다라고 우리가 보는 게 아니라 이런 로봇이 얼마의 가격에 팔리려면 어느 정도 수준이 만들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 단가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마치 우리가 자동차가 롤스로이스나 이런 고급 자동차일 때는 그렇게 크게 대중화되지 않다가 결국은 헨리 포드가 나와서 T 모델이라는 걸 나오면서 결국 한 미국 사람 기준으로 한 3개월 정도 월급을 모으면 자동차를 살 수 있게 되면서 결국 자동차 산업이 꽃피우게 된 것처럼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대량 생산 로봇을 통해서 완전히 이제 자동차 산업이 꽃피운 것처럼 로봇 산업을 꽃피우겠다.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기 자동차 회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네가 만든 로봇을 그대로 자동차 공장에 넣으면 되는 것이고 현대자동차도 이제 보스턴 다이너스 인수하고 한 것도 사실 일단은 우리가 팔기 전에
우리 회사부터 먼저 쓸 수 있다. 수요처가 있다는 면에서 이제 현대차나 테슬라가 비슷한 상황인데 좀 미국이 훨씬 더 지금 앞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 화면에 저게 어떤 상품 정리하는 로봇인 것 같은데요. 네. 택배. 이게 이제 굉장히 이제 바뀐 거죠. 예를 들면 네. 그동안은 말을 못 알아들었는데 네. 이런 거죠. 뭐 최근에 피겨 AI에서 나온 영상이 사람이 야 여기 바구니에서 내가 먹을 만한 거를 집어와 그랬더니 거기서 다 나머지는 다 먹을 수 없던 건데 하나가 사과였거든요. 네. 그래서 사과를 이제 집어온 거예요. 그동안 그런 것이 불가능했고 사실 그동안의 로봇들은 대부분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네네. 그래서 프로그램이 좀 잘못되고 사과의 위치가 좀 잘못되면 집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저는 그걸 GPR이라고 부르는데 제너럴 퍼포스 로봇, 네. 범용 로봇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정확한 위치에 딱 해서 반복적인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그 어떤 물건이나 장소가 조금 바뀌어도 또 사람의 명령이 좀 바뀌어도 아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로봇. 그런 부분은 미국이 많이 앞서 있다고 그동안 우리가 믿었어요. 네네. 그래서 미국의 많은 그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회사들은 그런 범용 지능 로봇, 우리가 일일이 프로그래밍하는 로봇이 아니라 말도 알아듣고 그다음에 유연하게 학습해가는 로봇이 이제 미국이 그런 근본적인 접근을 하고 있고 그런 회사들 일부가 지금 물류나 제조에서 실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 수 있는 어떤 물건이 한 20-30kg 정도. 그런 쪽으로 실내용으로 하고 있다면 중국은 조금 무서울 정도로 실외용을 한다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약간 전쟁이나 예. 국방 이런 쪽에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한국으로서는 굉장히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중국이랑 미국이랑 얘기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이제 초등학생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로봇이 제일 저희가 이제 얘기할 때 청소 못 하잖아 이런 얘기 하거든요. 우리가 집처럼 창틀 이런 거 디테일하게 못 닦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느릿느릿 움직이는 거 배속으로 돌려야 이제 진짜 사람 움직이는 것 같고 이런 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면 완성이 돼서 이제 팔릴 것 같은가. 보통 이제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한 3년 걸린다, 5년 걸린다 그랬던 게 계속 짧아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라고 보시고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그런 회사들이 있나요, 지금?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물류나 제조 현장에 이미 투입이 되고 있어요. 생츄어리 AI라든가 앱트로닉이라든가 그런 회사들은 20-30kg 정도를 운반하는 정도는 이제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특히 이제 미국의 어떤 인식은 노동력이 점점 부족해진다라는 관점에서 힘을 얻고 있고요.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유니트리라든가 딥 로보틱스 같은 것들이 올해 CES에서도 굉장히 각광을 받았는데 사실 이번 로봇 마라톤 대회에서 오히려 창피를 당했어요. 그 유명한 로봇들이 오히려 잘 못한다. 그래서 순위 안에 못 들어가고 완주를 못한 거죠. 오히려 아주 신생 로봇들, 그다음에 중국 정부가 여러 로봇 회사들을 한 군데 모아놓고 지금 경쟁을 시키면서 또 노하우를 공유하는 형태로 좀 국가 주도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스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러한 경쟁 구도를 만들면서 어떤 그 성과의 측정치도 객관화돼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이제 중국이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데 중국의 단점이라고 한다면 시장을 찾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의 주도로 가는 거고 미국의 경우는 수요처를 서로 민간들이 수요처를 해서 수요처들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창고를 갖고 있는 물류 기업들, 그다음에 제조 기업들이 어차피 우리가 노동력이 부족한데 우리 노동력을 부족한 것을 메꾸기 위해서 이제 로봇을 선매입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오히려 미국은 민간 주도로 간다는 그런 강점이 있고요. 중국은 시장은 없지만 정부의 주도로 팔다리를 굉장히 값싸게 만들고 거기에 딥시크 같은 또 알리바바의 쿠엔과 같은 강력한 AI 모델이 요즘 플러스되고 있어서 이제 가고 있는데 한국은 지금 중국의 딥시크라든가 알리바바의 쿠엔 같은 모델도 아직 없는 그러니까 뇌도 제대로 만들지 못한 상태고 그다음 팔다리나 이러한 모터들도 중국산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가격 경쟁력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팔다리도 못 만들고 뇌도 못 만들고 있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실 제가 거의 유치원 수준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